궁금증이 남은 뉴스.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분석해드립니다. 청년 기자들의 생생한 발품격 토크 팩트온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주변에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죠. 일하랴, 가사 일하랴 정말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 문제로 참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육아 문제로 다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제가 평소에 영상일을 하는 것하고 노동 강도가 뭐가 더 힘들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평소에 제가 밖에 나와 일하는 건 뭐 제가 어차피 하는 일이라서 그냥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고, 안 해봤던 육아를 해봐야 하는데 아이 어머님의 의견도 있고 장시간 맡을 수는 없어서 6시간 정도 육아를 도와봤습니다. 일단 어머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다드림 컨텐츠를 진행했을 때 미혼모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저의 컨텐츠를 할 겸 겸사겸사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좀 와봤어요. 같이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저예요, 진용진. 예,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요? 제가 혼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의 친구와 같이 가봤어요. 우선 어머님에게 분유를 타는 법이라던가 대략적인 설명을 다 듣고 갓난아이의 육아를 도와봤습니다. 왜? 일로 와. 팔이 안 펴지다가. 됐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야? 뒤집어 줘봐. 저도 너무 무지했던 게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어디가 간지러우면 울고, 한마디로 우는 것 말고 의사소통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번하게 오는데 그때마다 생각을 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알았어, 금방 줄게. 아빠 다리 이거 먹는다. 오, 배고팠나 봐. 아이한테 분유를 먹여봤는데 팔도 아프고 얼마나 먹여야 하는 건지 이걸 매번 반복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다고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먹었어? 오, 좀 났어. 아이가 분유를 먹고 소화가 된 뒤에 잠을 재우면 밤에는 또 안 잔다고 해요. 그래서 좀 놀아주는데 만약에 잠에 들어서 밤에 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 그 둘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해서 아이 돌보는 일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오늘의 결론, 아이 돌보기는 힘들다. 그것도 24시간은 정말 힘들다. 하지만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방긋 웃어주면 피곤이 싹 녹아내린다. 그리고 분유를 먹이고 났을 때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하고 보람찼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요즘 딩크족의 기로에선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팩트온 청년 기자들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딩크,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는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뭔가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요새는 그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통계를 보면 결혼 후에 아이를 반드시 낳겠다, 아니다, 절대 낳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청년이 10명 중 3명도 안 되더라고요. 7명은 아직 고민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댓글만 봐도 의견이 다 갈립니다. 뭐 모든 걸 포기하고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근데 반면에 아기가 없음으로 인해 부부가 누리는 행복도 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아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택한 부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적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실제로 그들을 만나서 왜 딩크를 선택했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건데 이 아기 한 명을 낳음으로써 인해서 물론 행복도 있겠지만 같이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포기를 해야 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좋은 부모인지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고민 끝에 결정했죠. 따로 부모님들이 막 강요하거나 그러신 거는 없어요. 근데 내심 바라고 있진 않으실까 싶긴 해요. 제가 만난 부부는 딩크가 된 지 10년이 된 부부였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딩크족이라고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게 딩크족 후회예요. 딩크로 산 지 10년이 된 지금 또는 나중에라도 후회가 될까 걱정되진 않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지금은 후회되는 게 없고 아이들을 보면 예쁘긴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다른 문제고 뭐 조카들도 있고 제 친구 아이들도 있는데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너가 힘이 없고 아플 때 혼자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겠냐. 근데 과연 아이가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 책임을 지우게 하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후회도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좋아도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곧 50대로 접어드는 딩크족 부부를 만나고 왔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게 년대생들 X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세대들은 50년대생과 60년대생들의 생활을 봤던 거죠. 그 결혼에 대한 생활. 그들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일부 들어요. 자기 생활에 대한 중요한 부분, 더 중시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느끼는 비슷한 어떤 세대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생각도 일부 들어요. 그 X세대가 1968년 그 전후로 태어난 세대인데 이전 세대랑은 명확히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른 건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서 X를 붙여서 만들어진 세대가 X세대잖아요. 이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보면은 90년대란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의 시기를 달리고 있었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니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게 행복한 걸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걸까? 라는 좀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났던 분은 이제 50대에 접어드니까 아이를 갖는 게 사실적으로 좀 힘든 시기라고 좀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내가 아이를 갖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후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회비용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애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행복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난 더 큰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내고 또 금전적으로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을 지출할 때 그게 나의 행복인 것 같다를 느끼다 보니까 이 행복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큰 것 같다, 가치가.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후회는 없어요. 이제 딩크를 선택한 이유도 조금씩은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방식, 뭐 행복을 찾아가는 방향도 조금씩은 다른데 한 가지 공통된 한 목소리를 내신 게 있었어요. 바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조금 불편하다는 목소리였어요. 안 낳은 건데 우리의 선택으로 해서 안 낳은 건데 못 낳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신 것 같고 책임감이 없는 거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중에 너희를 부양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논리?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조금 더 원활해요. 과연 그들의 자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결혼이라는 문화를 자식에 너무 포커싱을 둔 게 아닐까. 그래야만이 다 화목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자식이 없어도 둘에 관련된 관점에서 그렇게
뭐 행복하게 또 지낼 수 있으면 그 결혼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도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가 좋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봤을 때, 내 사회 상황을 봤을 때 아이를 낳는 게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선택은 자기가 했지만 사실상은 타의에 의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만으로 행복하다는 답변이나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건 개인의 가치관이고 또 그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딩크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1, 2위를 차지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경력이 단절될까 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다면 좀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1960년으로 올라가 봤을 때 OECD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무려 6명이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대요. 지금과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면 그때는 인구 억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듣기엔 굉장히 낯설어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80년대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는 정부가 임신 중절 수술을 지원한다든가 피임 도구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이 잘 먹혀서 60년대에 6명이던 출산율이 90년대 초에 2명을 살짝 밑도는 수치로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남녀 2명이 결혼해서 아이 2를 낳으니까 이제 인구 수가 지금처럼 유지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딱 흔들었던 사건이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직원들한테 주던 자녀 학비 지원 이런 좀 보조가 뚝 끊긴 거예요. 거기다가 회사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개인 삶도 어려워지니까 아이를 낳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출산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외환위기가 해결되고 나서 경제가 좀 살아났을 때는 올라갔을까요? 그때는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으면서 출산율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좀 회복이 됐는데 그때 떨어진 이제 출산율은 아직까지 극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출산을 좀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 어떻게 좀 나왔죠?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200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책이 시행된 건 아니고 2005년에 저출산 대응이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든요.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어요. 2006년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지금까지 세 차례 수정하고 나오면서 아직까지 시행 중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나왔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3번이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결혼한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구상된 정책이 아동수당 지급, 그리고 출산휴가 장려, 또 육아 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 등입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이 두 번째 대책을 내놔야겠죠. 뭘까요? 신혼부부 주택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치.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임대주택을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복귀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제도 5세 누리과정도 이때 나왔습니다. 2016년에 두 번째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출산 장려 정책에 청년 일자리 정책이 포함된 거예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혼도 늦게 하고 그래서 애도 안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인식으로 바뀐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바뀐 건 아닌데 이렇게 정책의 인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달라진 인식은 올해 9월이나 10월에 발표될 4차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무려 1,700건이 넘는 출산 지원 정책이 시행됐고 예산은 무려 5,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예산의 대부분은 현금 지원을 하는 데 쓰였어요. 그렇다면 이 현금 지원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딩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봤거든요. 작년에 한국재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가에 따라서 효과적인 가족 정책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보육 서비스, 그 중에서도 뭐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용률의 증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시설, 인프라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인프라 마련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이런 예산 규모가 훨씬 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만 더 꼽자면 이 출산 지원 정책의 대부분이 출산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생애 단계를 좀 나눠봤을 때 결혼 전, 결혼, 출산, 육아 쭉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출산에 들어가는 재정 비율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댓글들을 봐도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걱정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출산만큼이나 육아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있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이 낳을 때 아무리 지원 빵빵하게 해줘도 키울 때 어렵다면 낳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고민 중에서도 내가 아이랑 함께 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까라는 고민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OECD가 2018년에 노동자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이 1,734시간이었어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993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에 5시간은 더 일하는 거니까 하루 반나절은 더 일하는데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독일이나 덴마크,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던 나라들 중에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힌 덴마크를 좀 살펴봤어요. 전문가들 입장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정책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돌봄 시설 같은 경우에도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종일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종일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기 은평구나 강남 쪽으로 가면 그 종일 돌봄이라고 또 있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긴 정말 24시간이에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요. 덴마크에서 말하는 돌봄 시설의 종일제는 오후 5시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종일제 아닌 것보다 짧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곱 시 아니면 3시까지, 8시, 4시까지 그런 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우리 아버지는 4시, 7시부터 3시까지 그다음에 끝이에요. 저도 7시부터 2시까지만 일했어요. 전혀 없어요. 눈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일찍 끝날 수 있으면 애기랑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러워요. 도입이 시급합니까? 네, 시급합니다. 물론 직종별로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는 번갈아 가면서 보고 이제 일 역시도 번갈아 가면서 마친다는 거죠.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해요. 부모 중에 한 명은 늦게 출근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집에 데려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나 인프라가 굉장히 마련이 잘 돼 있다는 건데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목수정 작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출산 휴가가 4개월이에요. 산전, 산후로 나눠서 쓰는데 휴가를 쓰고 왔을 때 자리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안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이를 타가소에 맡겨요. 타가소나 타가소 유사시설 이에 맡기는 비율이 83% 정도 돼요. 아이를 찾아서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어주는 베이비시팅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자기가 5시에 퇴근하는 걸로 시간을 줄입니다. 네, 그런 게 되게 유연해요. 사실 출산율이나 출산 관련 정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OECD 기준 합계 출산율이 1994년에는 1.66명, 꾸준히 올라서 2010년에는 2명을 넘겼고요. 반등에 성공한 거죠. 이후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0.98이니까 2배가 넘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프랑스를 유럽의 출산 강국으로 만들었냐?
일단 프랑스는 출산과 양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데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어요. 1980년대에 이미 영유아 수당도 생기고 양육 부모 수당도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조사한 거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들어서야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20년 이상 빨리 논의가 시작된 굉장히 거네요. 빠르죠. 그리고 1999년에는 동거하는 연인도 결혼한 부부처럼 법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도입해서 지금은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동거하는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동거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사실혼 제도를 인정은 하고 있거든요. 뭐가 좀 다른가요? 사실혼 제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사실혼 제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뭐 이런 출산 관련 정책이라던가 육아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모두 동등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육아 정책이나 이런 육아휴직 이런 것도 그냥 동거하는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특성을 빨리 받아들이고 법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서 성공한 사례인 거죠.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젠더 인덱스법까지 통과됐습니다. 2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률이에요. 이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점수 올릴게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근데 3년 후에도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으면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국내외 정책을 좀 알아봤는데 물론 우리나라 역시도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선 좀 아쉬운 점이 있는가 봐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좀 시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약간 베이비시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발굴을 해낸다고 하면 좀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놀이시설이나 뭐 이렇게 보육 선생님이 상시로 뭐 저녁 8시까지가 아니라 뭐 10시 이렇게 조금 보육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곳곳에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자녀가 아니어도 뭐 학교 다니는 그런 면에서 학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기업에서는 좀 출산 휴가, 좀 긴 출산 휴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는 적어도 한 유치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사회적으로 좀 임산부나 아니면 출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산부들에게 포용적이고 조금 더 사회가 임산부들을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면 많이 완화됐다고 하긴 하지만 여자도 육아휴직을 쓰면서 남자도 육아휴직 쓰는 거에 대한 눈치를 주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이를 좀 편안하게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결국 장기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아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시장 그리고 노동시장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사회는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바꾸고 또 여기 따라서 연동해서 교육 시스템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돈 덜 드는 비용을 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은 받죠. 고맙죠. 그렇지만 그 돈은 절대 내가 애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돈이 아니고 그만큼 또 이 사회 구조가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내가 그 희생이라든가 비용 부담을 알고 있어요. 단순히 출산율, 그 수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사회 구조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냐 하는 거죠. 네, 온전히 본인만의 선택이든 사회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든 우리가 만나본 딩크족 선택의 기준이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와 낳지 않았을 때 무엇이 더 행복할까였는데요. 저출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하는 그 부부들을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삶이 더 행복해 보일 수 있도록 무게추를 더해주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팩점!